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원팀 행보에 나섰습니다. TK 지역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신한울 원전 현장을 찾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해온 국회 언론미디어특위가 내년 5월까지 연장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7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와 승부를 좌우할 최대 변수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낙연 비전통합위원장과 함께 첫 공식 일정에 나서 신복지 공약을 밝혔습니다.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 삶의 질 수준을 OECD 국가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후보는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주택 실소유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대위에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수락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첫 공식 행보에 나서면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복지 공약과 차기 정부 구상을 내놨는데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에서 18세까지 임기 내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내놨던 정책 공약을 반영해 국민 생활 기준을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 등으로 나눠 중산층까지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 부분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좀 참으로 국민소득 대비 지출 규모가 작고 또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살자가 많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격 재검토에 이어 주택 실소유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 감세 공약도 구체화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으로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요. 네.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들을 추가하든지 기존 정책을 교정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후보는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10주기 추모 행사에도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리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선대위는 선거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기존의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교체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효능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 후보의 두 아들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해서는 장남은 수시 전형 합격, 차남은 수시 국제 전형으로 들어갔다며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간 TK 지역을 돌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집중합니다. 첫 방문지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이었는데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현장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윤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초법적 정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원전을 위태롭게 하고 탈원전 폐기를 말 못하는 이 후보는 감원전이란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은 초법적, 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윤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된 광역철도 건설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안동을 방문한 윤 후보는 경북 선대위 출범식 등에 참석해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은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할 예정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윤 후보는 자신을 비롯해 야당 정치인 등을 향한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SNS에 용납할 수 없는 불법 사찰이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말이 없냐고 지적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속 의원 70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당한 것으로 파악한 국민의힘은 내일 공수처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 해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어떤 치료도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고 여야 모두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 등 재난 대응 예산으로 매년 최대 30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언론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이른바 가짜뉴스 피해 방지법으로 불리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언론중재법 대치 전국으로까지 번졌지만 여야는 올해 말까지 국회 언론미디어특위를 구성하기로 접점을 찾으면서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고의 중과실이 인정된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물리는 내용인데 특위에서도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배상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5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송에 실익이 없는 거죠. 실제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실효적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징벌적 배상을 해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건이 가려고 그러면 보통 재판이 끝나면 한 1, 2년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피해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도 펼쳐졌는데 공영방송 이사 국민추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야당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접점을 찾은 부분도 있습니다. 포털 개혁 차원에서 여야는 포털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올해 내 언론중재법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고 활동기한 종료를 맞게 된 특위는 내년 5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 여야 원내대표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급기야 이웃 간 폭행,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문제에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해법은 무엇일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태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2년 8,800건에 달했던 층간소음 민원이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든 지난해 4만 2천여 건으로 5배 가까이 크게 뛰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촉발된 폭행과 상해, 살인 등 강력 사건은 특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여행 등도 제한이 되면서 평소보다 이 층간 문제로 해서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살인 사건이 나고 흉악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오늘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소병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층간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층간소음은 대표적인 환경 공해 요소인데다
소음 수치에 따라 인체에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켜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소음으로 인해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는 거슬린다라는 것부터 해서 수면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노출될 우려가 있고요. 과거에 비해 이제 최근에 점점 더 소음에 대한 불쾌감이 증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해결책으로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공동주택이 완공된 뒤 사용 승인 전 단계에서 바닥 충격음을 측정해 소음 차단 효과를 확인하는 제도로 측정값이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는 건설사에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험실에서 바닥 자재에 대해서만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고 있어 바닥 충격음의 구조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하고 건설사가 바로 이 문제의 그 해결점에 이제 투입이 되면 그러면 확실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한번 맡아보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 인허가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현장 진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 연장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중환자실 가동률과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데 당정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연장으로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선 업종별 특성에 맞춰 미세 조정 검토를 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의원이 편지 허위 조작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김 전 의원을 소환 조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전면 개편 가능성을 일축하고 운영 방식을 새롭게 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바꾸면 또 혼란만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최근 선대위에서 사퇴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선대위에서 빠졌다고 해도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3월부터 시범 도입한 국회 원가검증자문단을 통해 24억 3천여만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정보화와 방송 부문에서 5억 1천만 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에서 19억 2천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행정기관에서 국회 사례를 참고해 원가 검증 자문을 도입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 고3 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될 수도 있게 이제 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출마 가능 나이를 낮추는 법안이 어제 통과가 됐죠? 네, 이 만 18세 고3 학생도 국회의원과 시장, 도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피선거권자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네. 이 정기특위가 공식 구성돼 활동을 한 지 20여일 만입니다. 법안마다 18세부터 21세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가 됐는데 결국 선거권 하향 연령과 맞춰 최종 18세로 결정됐습니다. 지금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 3월 재보궐과 6일 지방선거부터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등학생은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헌정사상 73년 만에 피선거권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헌정사상 첫 개정이네요. 네, 그동안 무려 73년 동안 이 낮아지지 않은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 논의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먼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때 처음 나온 건 2017년 민주당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었고요. 네. 또 2017년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다가 최근 대선이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지난달 이준석 대표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뒤 당론으로까지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민주당도 피선거권 나이를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논의 때마다 18세 피선거권을 강하게 반대해온 걸 생각을 해보면 이번 대선에서 스윙보터로 떠오른 청년층의 지지가 절실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해외 같은 경우는 피선거권 나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영국과 호주, 독일과 같은 OECD 국가 대다수는 의회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높은 덴마크와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18세 이상부터 출마가 가능합니다. 전체로 살펴보면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세로 채택한 국가는 21개국, 전체의 57% 수준입니다. 25세로 제한한 나라는 미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들과 함께 피선거권 연령과 선거권 연령의 격차가 큰 나라의 상위권으로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도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대통령 선거는 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요.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과는 무관합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정 대통령제 개헌 당시 이 40세 미만 출마 나이 제한을 명문화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정치권에서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제한을 개선하자는 논의에 불붙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현행 40세 제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30대 대통령은 못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치활동 연령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만 조정하는 원포인트 개헌,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면 개헌과 요구와 맞물린다고 해도 이 여야의 정치 이해관계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2018년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아예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본회의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년부터 적용이 바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부터 3월 재보궐과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선거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제 학생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선거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야가 이 내년 재보궐의 청년층 영입 경쟁, 젊은 피 수혈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제도적 기반은 마련이 됐지만 법안 통과만으로는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선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치열한 공천 경쟁에서 정치 신인인 청년층은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정당법과 민법 개정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재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된다면 이전 절차인 정당 공청 자체가 어려운 상태고요. 만 18세가 미성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집행 등에 대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해서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현역 의원 가운데 최연소는 만 29세인 류우정 정의당 의원이고요. 네. 역대 국회로 살펴보면 만 26세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헌정사에 어떤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높은데 다만 이 성급한 보여주기식 영입 경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청소년 그리고 청년층의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인데 만 18세 고등학생, 고3 학생이 바로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되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네. 정당법도 같이 좀 개정하는 그런 맞습니다. 안이 나와 주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만 18세 피선거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2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선 슬로건을 교체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는 앞으로 제대로, 후보 슬로건은 나를 위해 이재명인데요. 선대위는 오늘 설명회를 열어서 미래를 향해 가자는 후보의 비전과 국정 운영 철학,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익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후보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30 젊은이들과 여성 등 지금 중도층을 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한 번에 결정을 해서 통과했다는 얘기는 마음에 드시고 흔쾌히 결정하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새 문구는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캠프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등을 만든 카피라이터 정철 선대위 메시 총괄이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정 총괄은 새 캐치프레이즈의 문구 앞으로와 제대로는 각각 이재명 정부가 걸어가야 할 두 갈래의 큰 길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제대로입니다. 이재명답게 제대로 일하겠다. 그리고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현 정부에 대한 약간의 반성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이재명 후보의 따뜻함과 유능함을 부각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후보 중심의 과거형이 아닌 국민 중심의 미래형 슬로건이라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이준석 복귀 초읽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갈등으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던졌던 이준석 대표 선대위 복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 대표가 이번 주 회동한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이 대표 복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선대위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우리 당대표라며 당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감지를 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도 이 대표의 복귀에 대해서 낙관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당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또 본인의 정치적 입지 내지는 성취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 8부 능선을 넘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관계 회복인데요. 이 대표 측은 이번 갈등에 대해 울산 회동에서 합의된 3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과 윤 후보와 이 대표의 선거 전략 차이가 극명해서 이번 갈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갈등 해결의 키맨은 윤 후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선대위에 있든 아니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아마. 이준석 당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20, 30대와 중도와 수도권 중심의 지역에 많은 지지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본인들하고 일체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으시니까.
이 대표 어제 진행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후보 측 요청이 있으면 생각해보겠다며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 대표의 조속한 복귀와 내부 갈등 봉합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선대의 복귀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으로 맞짱뜰 두 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첫 질문은 방송 토론과 관련한 대선 후보 간의 입장 차이를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을 두고서 여야 후보 간의 지금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중앙선관위 주관 3회, 그리고 방송사 주관으로 3회, 총 6회의 이제 방송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언제든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뭐 중범죄자의 정치 공세다 이런 이유로 지금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게 뭐 토론거리가 됩니까? 법정 선거 횟수가 토론 횟수가 3회인 게 아니고요. 3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치를 정해 둔 것이거든요. 그리고 토론이라는 게 사실 국민의 알 권리를 기초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건데, 토론을 해야 한다, 이거에 무슨 그렇게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토론 소재도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대선이 너 죽고 나 살자 게임이라도 그렇지, 상대 후보한테 확정적 중범죄다 이런 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윤석열 후보 쪽이 초조하고 긴장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방송들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중에 삼나구라는 말이 돕니다. 네? 삼나구. 삼나구요? 나구. 삼나구. 네. 3프로 TV가 나라를 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프로 TV가 유튜브 방송 주식 전문 유튜브 방송인데, 네. 오늘 제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 조회수가 300만이 넘어갔고요. 윤석열 후보도 200만 명 내외가 됐더라고요. 300만 명.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후보 선택의 기회를 줬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되게 방송들이 정책 대결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대결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주식과 경제에 대한 식견을 물어서 그냥 각자 튼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가 최악의 경우 법정 공식 토론회 3회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500만 원 내시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3프로 TV처럼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분야별로 해서 틀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300만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방송들의 창의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꼭 뭐 중앙선관위 주관이나 공영방송사 주관이 아니더라도 요새 뭐 SNS 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토론의 방식을 다양하게 하면서 뭐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예. 네, 그 토론을 이제 지난번에 경선할 때 보면 토론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막상 토론했을 때는 물론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선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론이라는 게 우리가 뭐 말을 잘한다고 꼭 토론 보고 나서 시청자들이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예전에 당선되신 분들을 보면 토론을 잘해서 당선되신 건 아니고 그 토론에서 보여준 태도에서 국민들이 저 사람이 괜찮다라고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토론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부감이나 좀 부담을 갖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좋은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말은 뭐 청산유수처럼 하진 못하더라도 오히려 좋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 준비를 잘 해서 오히려 토론을 임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토론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양쪽에서 이렇게 토론과 관련해서 뭐 특수부 검사의 특성이다, 뭐 중범죄자의 물타기다 이렇게 공방이 오가고 네. 있는데 그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후보 같은 경우,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네거티브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이 네거티브의 어떤 전국을 돌파하는 하나의 어떤 비결이 토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론에 임해버리면 이게 양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각을 좀 바꾸고 물론 당장은 안 하더라도 조금 서서히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전략적으로 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가운데 앞서 손을 맞잡았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처음으로 발걸음을 함께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 공약을 흡수해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또 앞서서 명락대전을 펼쳤던 두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깐부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깐부까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래도 어쨌든 손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득점 요인이 되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럽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뭐 당장 이제 당대표하고의 갈등부터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하고는 뭐 아직 갈 길이 엄청나게 멀죠. 그래서 언제 저렇게까지 가까워지셨지 두 분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비전과 무슨 통합위원회인가 공동위원장을 맡으셨던데 후보하고 네. 저것은 그러면서 이제 주로 주요한 공약을 발표를 하잖아요. 저게 국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냐면 마치 두 사람의 공동정부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것은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약간 비토하고 있던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 특히 호남에서 이런 분들이 이낙연 후보가 공동주자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졌냐, 진정한 깐부가 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속으로 진정한 깐부가 됐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손을 잡았고 그리고 공동 공약을 발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신복지라는 이낙연 전 총리의 공약이라는 게 적극적 복지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적극적 복지를 하겠다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소구력이 굉장히 큰 거죠. 국가가 나를 좀 더 보살펴 준대. 근데 그걸 이재명 후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정 경험도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많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님이 그런 분이 같이 나와서 마치 보증수표처럼 내가 보장할게. 이재명 후보는 이걸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뭐 내용상으로 두 분이 화학적 결합을 했냐 안 했냐 이건 정치에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저런 행보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하고 네. 그리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물리적 결합까지 하면 정치는 성공하는 거다. 왜냐하면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저런 행보를 하시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냐.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긍정적인 거고 이낙연 후보가 지금 그 민주당이 대권 후보를 뽑은 지 석 달 동안 지지자들을 위로하면서 다녔어요. 네. 그리고 그 모습을 비난하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저 결과가 온 것은 이재명 후보가 저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다. 제가 늘 지지자와 정치인의 관계는 지독한 연애와 같아서 그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아픔은 지지자가 더 크게 앓는 게 요즘 팬클럽, 정치인 팬클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독한 연애의 상처를 어루만질 시간 동안, 석 달 동안 얼마나 언론도 그렇고 원팀 언제 되냐 이러면서 비난했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통이 크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했던 것이 유효한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평가를 받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그 윤석열 대선 후보와 또 이준석 당 대표 간의 이 상황을 이제 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지 저도 좀 그런데요. 이게 밀당인지 2차 갈등인 건지 아니면 어색한 동거인 건지 아무튼 현재 이런 상황이 봉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한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주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의 관측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OX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올해 가기 전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복귀할 것이다 O, 아닐 것이다 X로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하나, 올해 둘,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올해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셋. 두 분 다 X인데요. 그렇다면은 복귀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귀 가능성. 거다. 네, 복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네. 그 복귀하기에 최적기 골든 타임은 언제일까요? 복귀의 골든타임 없습니다. 그런 게 뭐 언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아. 적어도 뭐 이틀 안에는 아닌 것 같다. 네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네, 시간은 네. 좀 더 걸릴 것이다. 네. 이유는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 보도가 그래요. 네. 근데 그 또한 제가 말씀드리지만 속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네,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이 네. 중요한 순간에.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한 발 물러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그만둔 이후 방송 토론을 쭉 모니터해 보니까 보수 쪽에 99%가 이준석 대표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준석 대표 탄핵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요. 거기에다 대고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번의 결정은 요약하자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의 미래가 결정돼 있다. 이건 거의 겁박성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동조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대표에게 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의 분위기 속에서 태도를 바꾸니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그 가로세로 연구소가 없었으면 문제 해결이 쉬웠는데 당장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런 폭로가 나오니까 확 뒤로 물러나네. 진짜야? 이런 기사가 이미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누군가는 그런 내용을 그런 거 흘리시면 안 됩니다. 같은 편끼리 진짜 저는 같은 편에서 흘린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네. 그게 더 꼬이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현재 이 상황을 봉합하기 위해서 뭐 훈수를 좀 두신다면 저는 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만나서 전화 이런 거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만나서 네. 허심탄회하게 귀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네. 이번에 봉합이 돼서 이준석 대표가 아무것도 못 얻고 들어가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 미래는 없습니다. 네.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야 된다. 네, 후보가. 뭐 형식은 뭐 그것은 미니멈 요건이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사이의 갈등의 요인 자체가 뭐 사소한 계기는 뭐 조수진 최고의 이런 말들이 계기가 됐지만 실은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울산에서 봉합됐던 게 네. 사실은 이제 미봉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가 있었던 갈등의 원인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가 이것이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나는 이걸 이제 터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 갈등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전략과 노선의 차이다. 그래서 경선 때도 이 어떤 선거 전략과 노선이 어떻게 달랐냐면 윤석열 후보로 대변되는 6070의 구보수 세력과
홍준표 후보로 대변되는 그리고 약간의 어떤 유승민 후보의 세력까지 일부 더해져서 그들이 대변했던 2030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 세력 간의 어떤 보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노선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구보수 세력 같은 경우 기존에 하던 대로 이 반문 빅텐트를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은 다른 모든 게 다르더라도 무조건 모여라. 그래서 저 극우에서 저 극좌까지 다 모여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선은 그런 거고 전략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반문 빅텐트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홍준표 후보가 내세웠던 그런 전략은 뭐였냐면 세대포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2030을 보수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네. 기존의 6070의 보수 세력들이 합해져서 이것을 포위하면서 그러면 다수 세력이 지지를 받으면서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중요한 어떤 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이렇게 이준석 대표도 많이 내세웠지만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떤 보수의 노선이나 정책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를 하고 그러나 합리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각을 세우면서 간다. 그러나 이제 그들하고 또 맞는 부분은 확실하게 또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두리뭉술하지 않고 굉장히 선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과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서 거기서 이제 패배를 한 거죠. 이 2030의 신보수 세력이. 근데 패배를 했으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선거 전략이나 노선과 관련해서 이쪽 세력과 이쪽 노선을 끌어안고 자기가 그것을 흡수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 노선과 그 세력을 그대로 이들 중심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 후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분열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봉합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후보를 그냥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략과 노선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어렵게 자꾸 꼬여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게 참 딱한 말이죠. 왜냐하면 후보가 어느 날 갑자기 후보가 됐어요. 임기 중에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야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치 입문 3개월 만에 야당의 대권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선을 정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딱한 말씀을 그러나 근본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이미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뽑히는 순간 위기인 거죠. 그게 왜냐하면 거기 기라성 같이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삼자가 보기엔. 유승민 후보도 아주 좋은 후보고 민주당 쪽에서 다들 뒤에서 취재해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중에 하나가 유승민 후보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되면 이건 이기기 힘들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그나마 가장 덜 힘든 후보를 뽑는 이 상황이 사실은 국민의힘 정당의 현 주소가 무엇이냐 이걸 고민하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고 네네. 지금은 거의 박근혜가 탄핵됐던 그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 위기 상황이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다시 좀 더 보완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탄핵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신보수 세력을 규합을 하고 희망을 좀 보여서 사실 지난 보궐선거의 승리까지 이제 끌고 왔는데 이 전략과 노선을 순식간에 폐기를 한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이 뭐냐면 신지혜의 영입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공정을 필두로 한 2030에 대한 지지 여기에서 이게 무너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가족 리스크 문제로 인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이제 얘기를 좀 듣게 되는 그 측면 하나. 그건 이제 사과를 했지만 약간 뭐 아쉽지만 어쨌거나 사과를 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남녀 갈등이 젊은 세대한테 굉장히 강하고 또 특히 이제 남녀 갈등의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불공정한 남성들의 어떤 이대남들의 역차별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신지혜라는 굉장히 강성 페미니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영입을 하면서 이게 쌓인 거죠. 이제 쌓인 게 이제 터지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뭐 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어떤 탄핵 이후에 지금 이 세력이 보수 진영이 이제 혁신되는 과정에 있다가 지금 위기에 이제 봉착을 하고 있는 이거는 사실은 대선하고 관계없이도 이런 상황은 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잘 모르더라도 차라리 그냥 홍준표 후보나 이준석 대표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전략을 같이 나누면서 난 잘 모르니까 이러면서 그냥 다 맡기고 내가 대통령 후보로서 나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든가 이제 이렇게 갔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네. 이제 이게 잘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국민의힘 내용을 봉합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공수처 앞에서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국민의힘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등을 무더기 통신 조회한 것에 대해서 공수처 해체를 촉구한다는 건데요. 이번 통신자료 조회, 카카오톡 통신 영장 집행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먼저 이현주 전 의원님. 이거는 뭐 상당히 정말 충격적이죠. 공수처가 뭐 한다고 이렇게 통신 자료를 이렇게 일괄해서 무더기로 이렇게 조회를 하는지 뭐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단서가 있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더기로 이렇게 조회하는 게 이게 적법한 절차인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안 그래도 지금 공수처가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네. 이제 심각하다. 이거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공수처는 이러한 어떤 의혹 문제도 있지만 또 이제 능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뭐 능력은 어쨌든 간에 뭐 처음 출발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 출발하고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출범한 단체 치고는 너무나 이렇게 경솔하다, 친중하지 못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석열 검찰이 수백만 건의 저런 조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국민의힘이 길을 잃었다는 게 네거티브 좋습니다. 선거가 원래 너 죽고 나 살자니까 너 죽이려면 네거티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거가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본질인데 할래도 사실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당장이 오늘 저런 행태를 하니까 반론이 제기됐어요. 그때 수백만 건 했잖아. 그런데 왜 이래? 지금 공수처 무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영장도 청구하지 말고 수사하지 말라는 거네 이러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충격적인 건 윤석열 후보의 대응인데요. 요지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를 손보겠다는 요지의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공수처를 어떻게 손봅니까? 어떻게 손보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2012년에 국정원 댓글 가지고 계속 네거티브를 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똑같다. 그때 우리가 같은 당에 있었어요, 의원님하고. 우리 광화문에 가서 농성하고 뭐 계속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심지어 졌죠, 그래서. 국정원 직원 뭐 어떻게 할 때. 그러니까 네거티브인데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입시 네거티브를 했어요. 그게 소구력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게 사실과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죽하면 그 종편에서도 사실도 확인 안 하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네거티브 하냐 이런 게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끊는 게 중요하다. 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이 용기를 낼 것인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이제 그 호칭이 붙은 대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몸값이 지금 현재 치솟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데요. 현재 그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직 10%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바람을 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이제 구의 손길을 이제 안철수 이제 후보에게 보내고 있는데 안 후보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 완주를 할지 아니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길지 않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뭐 잘 모르겠어서 웃었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되는 상황은 그냥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아니고 20%대 지지율이 나왔다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계속 20%대 지지율이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10%로 올라가는 순간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에게 정말 강력한 구애를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음 주 추이 보면 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세대포 이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경선 때 홍준표 후보, 경선 후보를 지지했던 2030들이 지금 분화되면서 흩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이재명 후보 지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이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0대는 이제 30대보다는 조금 더 약간 국민의힘에 더 우호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30대는 직장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40대하고 동조화되는 그 속도가 빠릅니다. 네. 민주당 지지층이죠. 그런데 이제 20대 같은 경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취향과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20대는 이제 소수 정당을 또 지지하는 경향도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는 지금 안철수 지지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제 커지거나 이게 고착화될 경우에 그럼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할 것이냐, 국민의힘하고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제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그 자기한테 지지를 하는 20대들의 성향과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하고 저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윤석열 후보가 너무 싫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한테로 지지를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 단일화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거 단일화하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방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사실 단일화를 만약에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길 것 같으면 단일화를 할 거고요. 자기가 몰아줘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애매하다든지 별로 지지층의 성격상 이것이 그대로 통합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아마 본인의 길을 갈 텐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간철수다 이러면서 간을 본다. 그래서 여기랑 저기랑 간을 보다가 어디로 붙는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출마를 해도 안철수 후보가 저 사람 끝까지 가겠어? 라는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웬만해서는 이번에는 단일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완주 가능성을 네. 보시고 그리고 이제 최민희 이번에 자기 의원께서는 정치를 이제 좀 더 상황을 새롭게, 지켜봐야 된다. 새롭게 이제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네. 어차피 정계 개편이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당은 그냥 꽃놀이패가 되는 거죠. 누가 이기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맞짱 토론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7도, 철원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세미탄파가 찾아오겠고요. 새해 첫날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